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도우 지음, 출판사 시공사. 버스는 서리가 내린 해천읍 들판을 지나고 있었다. 산이 많은 마을, 햇볕은 미약하고 차창밖 풍경은 색이 날아간 필름 사진처럼 무채색에 가까웠다. 혜원은 버스 창틀에 기댄 채 들여다보던 스마트폰을 꺼버렸다.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렸다고 한다. 뉴스 화면에 뜬 흰 모래 언덕. 아니, 눈 언덕이 신기했지만 유난히 한파가 심한 올 겨울이니 사막에 눈이 왔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였다. 버스는 얼어붙은 논밭을 지나 낯익은 북현리로 접어들었다. 들판에 커다랗고 하얀 마시멜로들이 뒹굴고 있었다. 추수하고 남은 짚을 발효시키는 통이었는데 진짜 이름이 뭐였더라. 언젠가 들었던 것도 같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혜원은 잠시 짚어보다 저 멀리 보이는 논두렁 스케이트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다음 정거장이다. 며칠 전 새벽 잠이 깼을 때 혜원은 하마터면 왈칵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이유 없이 슬퍼지거나 울음이 터진다는 건 좋은 일도 아니고 한밤의 감상이라기엔 스스로 나약함을 증명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 아니, 이유 없이 슬퍼진다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유를 알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외면하고 싶으니까 모르는 척할 뿐이다. 혜원은 미술대학을 나와 미대 입시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그림을 그릴 때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했다. 물감 냄새도 종이마다 다른 질감도 좋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림으로도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너 여기서 뭐하니? 네 그림 봐주고 있었잖아. 지난 가을 레슨 중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입시생 아이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찾으러 나가보니 옥상에서 다른 아이들과 키득대며 담배를 피우다가 혜원을 보자 귀찮다는 듯 내뱉었다. 아, 그냥 혼자 수정 좀 하세요. 누구 그림인데 성의 없는 학생의 그림을 강사가 잘 고쳐주면 뭐하나 싶어 그 뒤로는 어지간하면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사생대회에 나갔던 녀석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을 듣고 말았다. 그림이 잘 안 되니까 너무 짜증나서 뒷면에 검정 파스텔을 막 칠했어. 내 근처 애가 완전 잘했더라고. 바로 뒤에 제출하면서 그의 그림에 내려놓고 슬슬 문질러줬지. 으아, 검댕 묻었겠네. 당연하지. 키득키득 웃는 아이들 틈으로 혜원이 자기도 모르게 다가섰다. 지금 뭐라고 그랬니? 제출할 때 어떻게 했다고? 녀석은 뭐야 하는 눈초리로 돌아보더니 당당하게 웃음 띤 얼굴로 다시 말했다. 화지 뒷면에 검정 파스텔 칠해서 밑에 그림 문질러줬다고요. 버스는 북현리 삼거리 정류장에 혜원을 내려다주고 떠났다. 들판에 뺨을 애는 찬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코트깃과 머플러를 여미고 가방을 끌고 걷기 시작했다. 논두렁 스케이트장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소리가 겨울의 적막함을 깨뜨렸다. 해마다 추수가 끝난 논에 채워놓은 물을 이맘때쯤 날씨가 얼음으로 꽝꽝 얼려준다. 북현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스케이트장과 들판의 마시멜로를 볼 때면 비로소 돌아왔구나 싶었다. 삼거리에서 언덕으로 접어드는데 처음 보는 가게가 걸음을 멈추게 했다. 굿나잇 책방. 그 낡은 기와집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있었지만 새로 걸린 낯선 간판이 눈길을 끌었다. 노부부가 살던 집이었는데 그 새 주인이 바뀐 것일까? 이 시골의 서점? 미닫이 문에 맹꽁이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혜원은 책방의 격자무늬 유리창으로 어둑한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창으로 스며드는 여린 햇빛에 서가와 긴 탁자가 윤곽을 드러냈다. 누군지는 몰라도 시도는 좋았어. 같은 마음이었다. 서울도 동네 책방들이 배견하지 못하는데 가끔 작은 독립서점들이 틈새 시장처럼 생기긴 해도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의 고단함이 쉬울 리가 없다. 오래 못 가겠지 생각하면서도 지레 그렇게 짐작해버리는 자신이 어쩐지 싫어져서 혜원은 바람에 헝클어지는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넘기며 언덕을 올랐다.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어깨엔 에코백을 맨 그녀가 길을 걸어왔다. 목회원? 은섭은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하다 아슬아슬 스케이트장 가장자리로 비켜섰다. 눈을 감았다 떠도 그녀였다. 올해도 오지 않으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삼촌, 그만 탈 거예요? 얼음판을 미끄러지듯 승호가 따라와 곁에 멈춰섰다. 아니, 누가 지나가서. 누가요? 은섭은 비로소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며칠 손붙잡고 가르쳤더니 운동신경이 둔한 편인 아이도 이제 제법 얼음을 지친다. 내 옛날 친구. 친구? 자, 다시 가자. 은섭은 털모자 위에 눌러쓴 승호의 헬멧을 툭 치고 작은 몸을 얼음판으로 밀었다. 키도 몸집도 작은 승호는 9살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얼음판을 빙빙 도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며 아이는 앞서 미끄러져 갔다. 친구.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할까. 중고교 동창을 넓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괄할 수 있다면 몰라도 지금 혜원은 책방 앞에 멈춰서서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약간 허리를 숙인 채 새로 나타난 서점의 정체가 궁금하다는 듯이 은섭은 그만 짧은 신음을 흘렸다. 하필이면 책방 문을 닫은 시간에 올 게 뭐란 말인가. 이게 다 겨울만 되면 논에 물을 채워 꽝꽝 얼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어묵탕과 떡볶이를 팔면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호출해대는 큰아버지 탓이다. 그야말로 이모작의 열심인 논주인. 지금이라도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저 미닫이 문을 열고 어서 와, 오랜만이네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 리 없고 그녀는 어느새 가방을 끌고 언덕으로 멀어져 갔다.
호두하우스 펜션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미처 녹지 않은 눈이 남아 있었다. 마을 오솔길이 뒷산으로 이어지는 곳이었다. 오래전 외할머니가 운영할 때는 북현 민박집이었지만 명여 이모가 물려받으면서 펜션으로 탈바꿈했다. 혜원이 이모를 따라 내려왔던 15살 때 일이었다. 오래전 외할머니가 운영할 때는 북현 민박집이었지만 명여 이모가 물려받으면서 펜션으로 탈바꿈했다. 혜원이 이모를 따라 내려왔던 15살 때 일이었다. 이모는 조카가 시골에 정을 붙이기를 바랐는지 이웃에서 갈색개를 데려왔는데 이름이 호두였다. 키우다온 녀석이라 나이가 꽤 있었고 그래도 오래 살다가 몇 해 전에 죽었다. 호두는 이제 없지만 호두하우스 이름은 여전했다. 이모, 나왔어요. 얼어있던 테라스 목재 데크가 삐걱 앓는 소리를 냈다. 반투명 간유리가 끼워진 철제 현관문에서도 끼익 소리가 났다. 가방을 들고 2층 계단을 올라갈 때까지 이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혜원이 어릴 때 쓰던 방은 변한 게 없었다. 침대와 책상, 서랍장과 2칸짜리 옷장,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받았던 빨간색 소파, 그녀가 쓰던 물건들도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다. 먼지 털기 힘든데 박스에 담아 창고에 갖다 놓겠다고 몇 번 말했지만 이모는 언제든 조카 딸이 오면 자기 방이 그대로 있게끔 해주고 싶다고 했다. 창문 커튼을 젖히고 혜원은 밖을 내다보았다. 숙박객을 받는 단층 벽돌 별채도 잎이 떨어지고 넝쿨만 남은 담쟁이도 뒷산으로 향하는 오솔길도 그대로였다. 저만치 나무 열매를 던지면 그 집 마당에 떨어질 듯한 거리의 옆집도 변함이 없었다. 다만 모든 풍경이 마지막으로 왔던 때보다 낡아 보였을 뿐. 그때 언덕 저편에 솟아오른 새 건물 2채가 눈에 들어왔다. 좌우대칭 한 쌍으로 지은 화려한 2층 집들인데 아무리 봐도 게스트하우스였다. 그녀의 입에서 야트막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어쩐지 호두하우스에 인기척이 없더라니. 숙박 손님이 없으니 이모도 외출한 거지. 주방에서 포트를 찾아 블랙커피를 탔다. 호두를 껴안고 찍은 혜원의 사진이 싱크대 선반에 놓여 있었다. 18살 때였다. 마당 꽃나무에 물을 주던 할머니가 귀퉁이에 뒷모습만 찍혀 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인 3대가 살던 호두하우스는 왠지 삼각형 같은 느낌이었다. 평화롭다 싶으면서도 어딘가 좁고 기운 듯하고 동시에 안정적이기도 하고 서로 챙겨주면서도 어느 하나가 예민할 때는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기도 했다. 넓지도 않은 집안에서 저마다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애썼던 것 같았다. 나이 들어 손님이 없어지자 할머니는 많은 것에 가위를 쓰기 시작했다. 꽁꽁 묶인 비닐봉지도 풀기 힘드니 가위로 싹둑, 시금치 묶은 노끈도 싹둑, 죄다 싹둑싹둑이었다. 그렇게 손님이 없다 했으면서도 장독대를 부쉈을 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 오래된 무쇠가위가 아직도 선반에 걸려 있다. 노년에 할머니는 딸들 때문에 소가리를 했다.
첫 딸인 혜원의 엄마 이야기는 의식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둘째 딸 명여에겐 가끔 실망과 섭섭함을 내비치곤 했다. 그건 슬픔에 가까운 노여움이었다.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이모. 젊은 날 세계를 여행하더니 글을 쓰고 소설가가 되어 책을 출간했던 이모. 그랬는데 어느 날 다 소용없어졌다. 이모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민박집을 이어받아 살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그게 싫었던 것이다. 왈왈. 현관문이 열리고 개지는 소리가 들려와 혜원은 깜짝 놀랐다. 호두? 마루를 달려오는 갈색 개가 호두로 착각할 만큼 비슷했지만 그럴 리 없다. 녀석은 의심스럽게 코를 실룩대며 낯선 이의 냄새를 맡았다. 혜원이 왔니? 명여가 뜨개 모자를 옷걸이에 걸고 주방으로 오더니 보자기로 싼 냄비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다. 좀 전에 왔어요. 얘는 누구야? 호두 아들이다. 호두가 자식이 있었어?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낳은 새끼들이 있었지. 그 집 주인이 돌아가셔서 내가 데려왔어. 탐색을 그치고 테라스로 건너가는 갈색 털뭉치가 호두 아들이라니 기분이 이상했다. 이름이 뭔데요? 군밤이. 혜원이 훗 하고 웃었다. 견과류 패밀리네. 녀석은 이미 나이 들어 보였고 한쪽 다리가 불편한지 약간 저는 것 같았다. 적적했으면 어린 개를 데려오지. 호두 닮은 게 반갑더라. 명여는 짧게 대꾸하고 냄비를 싼 보자기를 풀었다. 호두를 보내고 한동안 힘들어 해놓고선 그새 잊어버렸나 싶었지만 혜원은 굳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선반에 놓인 사진을 가리켰다. 이모, 설거지할 때마다 내 얼굴 보는구나 감동했어. 그 사진이 거기 있었니? 있는 줄도 몰랐다. 한자리에 북박이로 놔두면 나중엔 보이지도 않아. 혜원은 칫 혀를 찼지만 괜히 하는 소린 줄 안다. 이모는 파맞게 없는 빗바랜 머리카락을 말아 올리고 솜을 넣은 항아리 바지와 누비조끼 차림이었다. 왜 그렇게 봐? 늙어 보이니? 약간 2년 만에 만나니까 그렇지. 너도 30 되더니 달라 보인다. 나는 원숙해진 거. 명여는 콧방귀를 뀌더니 중냄비를 가스레인지로 옮기고 쿠킹 포일로 싼 파이도 포장을 벗겨 접시에 담았다. 너 온다니까 수정이가 호박죽이랑 파이 구워서 갖다 준다는 걸 내가 가지러 갔지. 할 일도 많은 양반이니. 그랬더니 다시 집 앞까지 차로 데려다 주더라. 그게 뭐야? 가지러 간 의미가 없잖아. 그냥 고맙게 생각하면 되지 뭘. 수정이모 정 많은 건 여전하시네요. 혜원은 얇게 썬 사과 조각이 박힌 파이를 한 귀퉁이 뜯어 입으로 가져갔다. 아직 따뜻한 파이에서 사과 향이 났다. 올해는 얼마나 머물다 갈 건데? 닷새는 있지 그래? 안 갈 건데? 뭐? 한동안은 그냥 있으려고. 직장도 그만뒀어. 나 먹여 살려야 돼 이모가. 파이를 자르던 명여의 손길이 멈췄다. 혜원은 싱긋 웃어 보였지만 그녀는 가만히 사랑하는 조카딸을 바라보기만 했다.
포팅게일의 늙은 로빈. 밤이 되자 기온이 떨어져 보일러 조절기의 숫자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혜원은 수도꼭지에 달린 호스에 임시방편으로 박스 테이프를 감았다. 호스 중간에서 졸졸 물이 샜는데 이모가 몰랐던가 싶었다. 명현은 전기난로를 켜두고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소파에서 책을 읽었고 그 아래 군밤이 방석에 엎드려 졸기 시작했다. 평생 책벌레로 살아온 그녀 뒤로 마루벽에 걸린 나무 패널에는 후드하우스에서 사는 동안 수없이 지나다녀 외워버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첫 잠에서 깨어나 뜨거운 차를 만들면 다음 잠에서 깨어날 때 슬픔이 누그러지리라. 명여 이모는 한때 스코틀랜드를 여행한 추억을 자주 말하곤 했다. 혜원이 가본 적 없는 먼 나라, 에든버러, 글래스고, 에버딘. 이름을 들어보았지만 선명히 그려지진 않는 도시의 풍경들을 이모는 잊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어느 뒷골목, 가정집을 개조한 민박집에서 알파벳을 수놓은 자수를 보았다고 했다. 지금은 쓰지 않는 옛 낱말이 섞인 자수는 귀퉁이가 다른 테이블보였다. 영문과 학생이던 이모는 집주인에게 테이블보에 대해 물었고 자수가 포팅게일의 늙은 로빈이라는 스코틀랜드 노래의 한 구절임을 알게 되었다. 누그러지리라. 그게 좋았어. 한밤에 자다가 깼을 때 왠지 서글플 때가 있잖아. 그때 따뜻한 차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 잠에서 깰 때도 덜 슬프다는 게. 명여 이모는 글귀를 우리말로 옮겨 적은 쪽지를 오랫동안 수첩에 넣어 다녔다고 했다. 그녀만의 어떤 주문처럼 혼자 타지에서 외롭게 지내던 날들의 위안이 되었다고. 혜원은 그 얘기를 할 때 행복한 회상에 잠기던 이모의 모습을 좋아했다. 사춘기 무렵엔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좋아하고 싶었다. 엄마와 이모는 동쪽과 서쪽처럼 달랐고 엄마가 현실적이며 건조한 사람이었던 만큼 방랑벽 있고 느슨한 이모는 자유로워 보였다. 하지만 조카 딸을 데리고 돌아온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내가 생각보다 재능이 없어. 혜원이 어른 될 때까지 내가 돌볼래요. 그날 할머니는 방망이로 장독대를 부쉈다. 이모는 팔짱을 낀 채 바라보기만 했고 혜원은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다.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튿날 할머니는 깨진 장독을 말끔히 치웠고 적어도 혜원에게만은 한 번도 서운한 말을 남긴 적이 없었다. 주전자에 차를 끓여 2잔을 따르면서 혜원이 입을 열었다. 게스트하우스 생겼더라. 2개나. 명여가 책장을 넘기며 대꾸했다. 우리도 나무에 꼬마 전구 달까? 반짝반짝하게? 필요 없다. 나무한테도 안 좋아. 겨울 한철 다는데 뭐. 대답이 없다. 펜션 운영 상태에 관해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눈치채고 혜원은 잠자코 차를 마셨다. 12월 탁상달력 동그라미를 친 날짜에 혜원이 오는 날이라 적힌 걸 보자 씁쓸해졌다.
좀 더 멋있게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게 멋있게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날짜 아래 기념일이 작게 인쇄돼 있다. 이모, 오늘이 남아프리카 화해의 날이라는 거 알아? 몰라. 그런 날도 있니? 혜원은 찻잔을 내려놓고 달력에 지나간 앞장을 넘겨보았다. 매달 많은 기념일이 박혀 있었다. 세계의 커피의 날, 웃음의 날, 텔레비전의 날, 우유의 날과 왼손잡이의 날까지 있어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런 소소한 기념일을 찾아내 인쇄하다니. 꽤나 진지하거나 장난스럽거나 둘 중 하나일 듯한데 어느 쪽이든 심심한 사람이기는 할 것 같았다. 이 달력은 누가 준 거야? 북현리 풍경사진이네. 옆집 은섭이가 책방 하지 않니? 이문섭? 낮에 본 책방이 그 친구가 운영하는 거였나. 혜원은 새삼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같은 해천읍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별로 말이 없던, 옆집에 살아도 마주치면 그저 인사하는 정도였던 동창. 그나마 그는 중간에 고교도 그만두었던 것 같다. 졸업 앨범에 그 애가 있었던가 기억이 없다. 잘 되나? 서울도 동네 책방들 없어지는데. 글쎄, 문 연 지 1년 넘었을걸? 그렇군. 마을에 서점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네. 명현은 돋보기를 벗고 책을 덮어버렸다. 남의 가게 걱정 말고 네 얘기나 해봐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건데? 잘 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살 건데? 이모처럼 살면 되겠지 뭐. 농담처럼 말했지만 명현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나 놀리면 재밌니? 그림 가르치는 건 어때? 근처에 배우고 싶어 하는 여자들이나 아이들도 있을 텐데. 여기 아이들은 말을 잘 듣는 편인가? 애들이 꼭 네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니? 혜원은 그만 한숨을 쉬고 솔직해졌다. 내가 그동안 깨달은 건 그림이나 글 같은 건 가르치는 게 아닌 것 같아. 재능이 있는 사람은 굳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가르쳐 봐야 소용이 없고, 의도보다 차가운 말투가 되었나 보다. 명여가 나무라듯 바라봐 혜원은 난처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못되게 말해버렸나? 그렇다고 그 뜨거운 차 나한테 뿌리지 마세요. 그게 못되게 말한 거니? 비꼬면서도 명현은 표정을 풀었다. 네가 독서를 제대로 못 들어봤구나. 원한다면 얘기해. 시원하게 들려줄게. 독설. 듣지 않아도 안다. 엄마와 이모가 가깝게 살던 시절, 자매가 말다툼하는 순간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었지. 두 사람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듣는 이가 기가 질리도록 말의 화살이 날아다녔다. 엄마는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이모는 굵은 돌멩이를 머리에 패대게 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서도 며칠 지나면 자매가 웃으며 함께 밥을 먹고 옷을 바꿔 입고 수다를 떨어대서 어린 혜원은 어리둥절했었다. 다 지난 이야기지만. 네 엄마는?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이모가 물었다.
잘 지내겠죠? 안 보고 살아? 봐요. 몇 달에 한 번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지만 모녀가 함께 백화점과 시장에 가거나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지는 않지. 계절이 바뀌었다 싶으면 주로 엄마가 먼저 연락해와 여름이면 냉면을, 겨울엔 따뜻한 음식을 먹고 카페에서 1시간 남짓 서로의 근황을 묻고 대답하고 나면 할 말이 없었다. 그거 알아? 나는 한참 전부터 인물을 안 그려요. 사람 그리는 거 싫어서. 명현은 소파에 기대 그런 조카를 지켜보았다. 나는 누구를 가르칠 자격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저런, 네 자존감이 그렇게 낮은지 몰랐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모자라거나 못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남을 가르칠 수 있는 타입의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거.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걸 깨달았다는 뜻이야. 너무 마음을 써서 그런 게 아닐까? 네가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많았거든. 그럴까? 혜원은 멍하니 생각해 보았다. 아니다. 15살 이후로 사람한테 기대한 적 없다. 다만 자기 능력에 실망하는 것과 한계를 아는 것이 빨랐을 뿐. 이모가 글을 그만뒀듯이 나 또한. 혜원은 고개를 저어 생각을 털어버렸다. 마을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방석에서 군밤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잠을 청했다. 명여 이모는 아래층 방에서 깊이 잠들었다. 혜원은 잠이 오지 않아 카디건을 걸치고 어두운 테라스 데크로 나갔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슬리퍼에 맨발을 넣으니 오싹 몸이 떨렸지만 어둠에 잠긴 마을 풍경이 고요해서 좋았다. 언덕 게스트하우스 나무에 감아놓은 전구 불빛들이 반짝거렸다. 낡아가는 호두하우스에 비해 그쪽은 밤에도 따뜻한 온기가 있다고 여기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혜원은 데크에 놓인 무거운 석유난로에 스위치를 올렸다. 켰다 껐다를 반복하니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부르르 떨며 불이 붙었다. 희미하게 석유 냄새가 났다. 그런 마음으로 너는 그림을 그리니? 남의 그림을 망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그림은 그려서 뭐하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혜원은 돌이켰다. 뭘 새삼스럽게. 일하다 보면 그보다 더한 일들도 많았는데 학원 규모가 커지거나 사양길을 걸을 때, 강사들이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올 때, 입시 실적과 수강생 숫자에 신경을 곤두세울 때면 자주 긴장해야 했다. 처음 일했던 곳의 원장은 혜원에게 이웃 경쟁학원이 어떻게 가르치고 분위기는 어떤지 수강생인 척 한 달 등록해서 겪고 오라고도 했었다. 염탐하는 것 같아서 싫었지만 원장은 리서치 활동이라고 했다. 일주일을 나갔는데 도저히 더는 가고 싶지가 않았다. 몇 달 뒤
혜원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데리고 김밥을 사 먹으러 거리를 걷다가 이웃 학원 원장과 딱 마주쳤던 기억. 혜원을 스파이 보듯 흘겨보고 가던 그녀의 얼굴도 꽤 오래 잊히지 않았다. 많은 일들을 융통성이라고 여기고 그런대로 잘 넘어왔건만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녀석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아이가 몸을 젖히자 얇은 점퍼자락이 혜원의 손에 남았는데 실랑이를 하다 옷이 찢어졌다. 옷값은 물어주었다. 다음 날 아이 어머니가 찾아와 교무실을 한바탕 뒤집으며 수강료 환불과 사과를 요구했다. 원장이 대신 사과하고 환불도 해주었지만 바닥에 놓고 쓰던 물통, 붓을 씻어 더러워진 물을 혜원에게 보란 듯이 뿌리고 갔다. 별거 아니라고. 이런데 연연하면 일 못한다고 다들 말했지만 더는 잘 되지 않았다. 없었던 일인 셈 치라고 해도 언제나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이니까. 생각해보면 꼭 그 아이 탓만도 아니었다. 그간 차곡차곡 누적되어 온 것들이 넘쳐버렸기 때문이고 타이밍이 마침 그때였을 뿐. 부르릉. 밤의 정적을 깨고 누군가 스쿠터를 타고 오솔길을 올라왔다. 호두하우스와 옆집 사이 전봇대 가로등 아래 스쿠터가 멈춰섰다. 팔짱을 끼고 데크를 서성이던 혜원과 스쿠터에서 내리던 은섭의 시선이 마주쳤다. 대문 없는 옆집과 호두하우스 사이는 고작 몇 미터 거리였다. 파카를 입은 은섭이 헬멧과 장갑을 벗자 불빛 아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짧은 순간 서로가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인다는 것을 두 사람은 동시에 느꼈다. 혜원이 먼저 어색한 밤 공기를 깼다. 안녕, 오랜만이네. 안녕. 오늘 온 거지? 어떻게 알았어? 오는 거 봤거든. 스케이트장에서. 그들의 입김이 허공에 흩어졌다. 은섭의 눈에 비친 혜원은 핑크색 수면 바지에 스웨터와 카디건을 걸치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2년 전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길어 있었다. 슬리퍼 속 그녀의 맨발이 하얗게 눈에 들어왔다. 추운데 왜 나와 있어? 잠이 안 와서 바람 쐬려고. 금방 들어갈 거야. 데크의 석유난로가 가까스로 온기를 내뿜고 있지만 역부족 같았다. 혜원이 두 팔을 감싸 안은 채 물었다. 책방 한다며? 응.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다. 은섭은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그만두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럼 잘 쉬었다 올라가라. 스쿠터를 세워놓고 돌아서는데 혜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은섭이 걸음을 멈추었다. 들판에 저 마시멜로들 말이야. 집 발효시키는 통. 그거 진짜 이름 알아? 순간 은섭은 묘한 표정이 되었다. 그녀를 바라보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3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했는데.
혜원은 약간 당황했다. 그랬나? 누구한테 들었던 기억은 나. 그게 너였구나. 근데 잊어버렸네. 곤포, 412지라고도 부르고. 곤포. 혜원은 혼잣말로 중얼거려 보았다. 그게 안 외워졌구나. 내년 겨울에 또 물어봐. 다시 말해줄게. 잘 자라. 은섭은 피식 웃고는 짧게 손을 흔들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은 혜원은 석유난로의 스위치를 끄고 불씨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다. 마시멜로의 진짜 이름은 곤포. 하지만 아마도 여전히 마시멜로라 부르게 될 것 같다고 혜원은 생각했다. 밤바람은 차갑고 달이 밝았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도우 지음. 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